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마 오늘 올려드리는 동영상 잘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도 그리고 살아가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상품과 그리고 서비스에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책정된 가격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그렇게 돈이 이동함으로써 이 경제가 돌아가게 되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 세상이 가진 가장 큰 단점이,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떨 때는 호황이 오고 어떨 때는 불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호황과 불황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경기 순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는 이 사회가 어떨 때는 너무 거품이 많이 일어났다가 어떨 때는 너무 침체되어 있으면은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럴 때도 그리고 이럴 때도 정부에서 개입을 합니다. 때로는 경제 정책으로도 개입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미국 기준금리거든요. 금리 정책을 통해서도 개입을 합니다.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보세요. 이렇게 금리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죠. 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정부에서 끊임없이 자본주의가 가진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정부에서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금리 정책을 통해서 계속 이 자본주의가 가진 결점을 보완해 왔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정부에서 돈을 갖다가 계속, 이건 금리 정책인데 계속 공급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제 말씀해 드렸죠. 때로는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공급해서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시도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이 경제 성장보다 돈이 더 많이 공급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돈의 가치 하락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손해다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은 이 돈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조금 수동적으로 대비한 사람이고 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적극적인 대응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부동산을 샀다는 것은 돈이 이만큼 늘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부동산의 고에 따라서 상대적인 이렇게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뒤따라가는 거죠. 또 돈이 이만큼 늘어나면은 또 여기서 부동산이 또 재평가 받아서 이만큼 상승합니다. 그 뒤따라가는 거죠. 부동산이 선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늘어나면 그 한 발 넘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수동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수동적인 방법이라면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적극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돈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기 때문에 어떤 내가 상품을 만들어서 팔므로써 아니면 서비스를 팔므로써 돈을 갖다가 더 많이 끌어모아 버리는 거예요. 실제 가만히 있으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겠지만 난 100원밖에 없었는데 그 100원이 만원이 되고 또 만원이 10만원이 되고 10만원이 100만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돈을 갖다가 더 많이 끌어모음으로 인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돈 가치 하락에 대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여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의 가치가 쭉 하락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든 아니면 기업 아니면 우리처럼 주식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조금 깨시민이 다 끼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돈가치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점점 제로로 향해서 간다는 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물론 돈의 가치가 제로로 향해 가는 것은 꼭 자본주의 사회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건 앞서 말씀 그냥 드린 거고, 자, 돈 순환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돈 순환에 대한 문제가 어떤 거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서 판다 이 말이죠. 또 그리고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동산을 만들어서 팔든 아니면 물건을 만들어서 상품과 서비스를 팔든 간에 누군가 살 사람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살 사람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돈이 골고루 퍼져 있어요. 그런데 자꾸 위에서 뭘 만드니까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상품이 남고 이쪽은 돈이 남겠죠. 돈이 이쪽으로 계속 쏠리게 되겠죠. 이쪽은 상품이 남고 이쪽은 돈이 남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거나 집을 만들어서 자꾸 팔면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돈이 쌓일 거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돈은 없고 계속 상품만 남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이 돈이 공평하게 이래 있었는데 나중에는 돈이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다 쏠려버리고 이쪽에는 돈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바로 돈 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도 이것을 살 돈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회가 또 작동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돈 순환 문제에 있어서 돈 순환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런 두 가지 관점인데, 이 전체 사회라고 보면은 이쪽은 돈이 위쪽으로 많이 몰려 가지고 있고 이쪽은 돈이 아래쪽으로 많이 몰려 있어요. 자, 처음에는 돈이 공평하게 다 있었습니다. 여기도 공평하게 있었다 봐요. 자, 그런데 어떤 쪽에서 상품과 뭐 집 이런 거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아래쪽에는 상품이 쌓이고 어떤 쪽으로는 돈이 집중적으로 계속 그쪽으로 몰리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몰려서 결과적으로 순환을 하지 않는 문제가 빵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렇게 되면 이 사회가 작동을 하지 않겠죠. 그럴 때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여기에 있던 돈들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배분을 하죠. 위쪽에 있던 돈을 아래쪽으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래쪽으로 돈이 많이 쏠리게 되겠죠. 위쪽으로는 이제 점점 돈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위에서 이렇게 끌어내려올 돈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다 끌어내려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끌어낼 돈이 없다 이래 되면 망하게 되죠. 여튼 이 돈 순환에 대해서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뭐 정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요거는 이제 보수적인 관점, 보수가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진보가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튼 이 돈 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운데 보수가 생각하는 그 해결법은 뭐냐?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박리담회입니다. 박리담회.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낮춰주고, 세금을 낮춰준단 말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가져가기 많다는 겁니다. 나의 몫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세금을 작게 걷어도 정부 국가는 충분히 많아진다 이 말이죠. 여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은 여튼 이 전체적인 사회 부는 이게 평균이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게 바로 상향평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수주의자들 관점에서 경제를 운영하게 되면은 문제가 어떻게 언제 생기냐면은 아까 이 자본주의가 가진 가장 큰 단점이 과잉 생산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치킨 가게를 했는데 치킨 가게가 잘 되니까 너도 나도 치킨 가게 다 만들어 버리니 어느 임계점에 딱 가서는 다 돈을 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더라 이 말이죠. 또 그리고 한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쏠리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다 경쟁에서 이기면 좋겠지만 경쟁에서 소외되는 사람들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위쪽으로 더 이상 올라갈 돈이 없게 되면은 딱 돈의 순환에 문제가 딱 생겨요. 그럼 이렇게 돈의 순환에 문제가 딱 생기면 사람들이 딱 아는 게 경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표를 통해서 당을 바꿔버립니다. 사람들이 참 현명하죠. 바꿔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이 위에 있던 돈을 아래쪽으로 계속 끌어내립니다. 분배를 통해서 끌어내려요. 그러면은 이 아래쪽으로 돈이 이동을 하겠죠. 세금을 매겨서 매기든 어떻게든 끌어내립니다. 그럼 또 이렇게 될 때 처음에는 잘 작동을 해요. 흘러내리는 동안에는 위에서 내릴 돈이 있을 때는. 그런데 요 위쪽에는 경쟁을 잘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해요. 왜 일을 안 하냐면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가져갈 게 많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동기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일해도 정부에서 다 가져가 버리는데 내한테 남는 게 없으니까 일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이쪽에서 예전엔 돈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주니까 내려주니까 돈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나름대로 일을 안 해요. 왜 일을 안 하냐면 가만히 있어도 돈 주는데 내가 굳이 나서서 일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방법도 돈의 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돈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경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다시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면서 위쪽으로 바꿔버립니다. 여튼 이런 방식은 바로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통제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위쪽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아래쪽으로 돈이 자꾸 내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향 평준이 되는 거죠. 이게 망할 때는 이제 더 이상 돈이 내려올 게 없을 때 망합니다. 하여튼 이 돈 순환에 관련되어서 이 두 가지 관점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돈 가치 하락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자, 이게 금리 정책을 미국에서 폈다 그랬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요 1980년대 요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쪽과 이쪽이 조금 다릅니다. 잘 보시면 이때는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정책을 폈지만 이 금리의 고점이 계속 높아졌죠. 금리를 계속 높여도 뭐 경제가 잘 작동을 하니까 금리를 높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쪽에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작동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금리 정책을 펴서 도와줬는데 다행스럽게도 경제가 잘 성장하고 발전해서 따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를 계속 높여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해서 이쪽은 어떤 문제냐면 이 금리의 고점이 자꾸 낮아지죠. 예전보다. 그 말은 뭐냐면 경제가 어려워서 이 자본주의가 작동을 잘 하지 않아서 금리 정책을 펴서 도왔는데 생각한 것만큼 경제 발전이 더디더라. 따라오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 고점을 올라가기 전에 또다시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경제 발전이 잘 되었는데 이쪽은 경제 발전이 굉장히 더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얼마 가지 않으면 이 금리가 점점 낮아져서 더 이상 이 금리 정책으로는 이 경기를 부양하지 못하는 상태가 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2020년입니다. 지금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한 100년이 조금 더 넘었습니다. 근데 그 3차 산업 전기기관이 발명되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일자리 뺏어간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발전하고 산업이 점점 발전함으로써 지금 100년간 이 3차 산업이 인류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0년 이때 와서 지금 2000년대 이렇게 접어들어서 3차 산업으로 인류 전체를 부양하기에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또 다른 해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들은 운이 좋습니다. 운이 좋게도 지금 새로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5G로 연결이 되고 자동차도 인터넷이 되고 가전제품도 인터넷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서 초연결 사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직은 그 과도기적인 상황이지만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기술 발전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차 산업의 끝 무렵에서
이게 3차 산업인데 이렇게 중첩되는 4차 산업이 발전되는 이 중첩되는 구간에 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이 3차 산업이 우리 세상을 이끌어 왔다면 앞으로 2차 4차 산업이 우리 세상을 이끌어 가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우리는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3차 산업하고 4차 산업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3차 산업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은 자동화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 투자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인건비가 별로 지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식 투자하는 거 있죠? 조금 더 오래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뭐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을 하지 못하잖아,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또 생겨버리죠.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며, 자동화로 인해서. 그런데 또 참 인류가 참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 운이 좋은 게 바로 이 고령화 문제입니다. 이 고령화로 인해서 물론 새로운 투자의 기회도 생깁니다. 헬스케어 산업도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일자리란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좀 부양이 필요합니다. 요양이 좀 필요하죠. 보호자도 필요하고요. 근데 사람은 동물과 달리 감정을 교류하면서 느낍니다. 또 그리고 자동화 돼가지고 시간 되면은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방마다 뭐 식판 하나 툭툭툭툭 던지주고 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아픈 게 다르기 때문에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보살핌은 기계가 대신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창출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4차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동화로 인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인구 구조 변화를 볼 때 이 고령화로 인해서 또 다른 산업들이 발전할 거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속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 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직장을 뺏기게 되면은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때마침 이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제조업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령화로 인해서 생기는 일자리의 질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조업에서 만드는 그런 일자리들은 기본적으로 월급이 많습니다. 현대자동차 월급 많죠? 많은데 우리가 여러분들 사회복지회관 같은 데 가서 요양보호 하시는 분들 월급하고 지금 제조업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 월급하고 당장 비교가 안 됩니까? 월급이 작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자, 여튼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운이 좋은 편이죠. 우리는 전쟁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때 1960년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제일 가난할 때예요. 그런데 1970년대 중동 특수를 거치고 80년, 90년 이렇게 성장을 해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시대를 살았는데 지금 2020년도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 발전의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또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헬스케어 산업이 다시 또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렇게 은퇴할 무렵이 정도가 되면은 이 투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만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런 기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일자리 자체도 질도 우리보다 훨씬 못한 어떤 일자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시기에 이 투자가 있는 애들이 지금 학교 다닌다고 투자를 잘 못하지만 우리는 정렬을 통해서 우리 애들에게 투자의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공부할 동안 우리가 정렬을 통해서 잘 재산을 불려준다면 걔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자녀 세대들이 뭐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물론 좀 더 멀리 이렇게 바라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고령화가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륙적으로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중국도 자 아시아, 유럽, 미국, 아프리카, 남미입니다. 지금 중국도 심각해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즉 우리나라도 심각하죠. 자, 유럽이 예전에 세계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미국이 이끌었고 이제 여기 아시아가 이끌고 있어요. 아마 우리 손자 세대는 아프리카에서 돈을 벌어야 될 거예요. 아마 우리 기업들도 지금은 아직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동남아 시장이 좀 더 남아있어요. 우리 세대는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 아마 자녀 세대가 중년이 되었을 때, 아니면 우리의 손자 세대는 지금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에서 돈을 벌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오늘 이 자본주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세상은 기본적으로 돈의 가치가 이 경기 순환 때문에 정부에서 경기 어떤 부양책을 편다든가 금융정책을 통해서 돈을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부동산이나 기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리고 이 자본주의 세상이 가진 단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떨 때는 돈이 과다하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어떨 때는 돈이 과도하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돈의 경기 순환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 진보적인 관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로 인해서 아니면 전 세계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행정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보수라고 보고 이게 진보라고 봅시다. 이 거대 양당이 우리 딱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거대 양당 어디서부터 표를 받아야 되느냐? 바로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 인구 구조로 볼 때 이게 어린애고 이게 노인들이라면은 노인들이 훨씬 더 많아지죠. 앞으로. 그러면은 보수라고 해도 노인들 표를 받아야 되고 진보라고 해도 노인들 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대 양당이 두 개가 딱 있으면 성향이 달라도 사람들한테 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오는 정책은 비슷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도 분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기초연금이 도입이 됐죠. 여튼 이런 경기 돈의 순환의 관점에서 보수라든지 진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과정이 이렇게 생긴 것도 바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의 순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자본주의 세상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돈의 순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훨씬 더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조금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음에부터는 또 시황 이야기를 하고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자본주의 이야기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